네, 저 소개받은 조명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역사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 설립 65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립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설립된 한국은행이 가지는 이제 역사적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강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설립 이전에 이제 우리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제한적이지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우리나라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고자 무던히도 노력했지만 그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일본의 지배하에서는 이제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은행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서 이제 판단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한국은행이 설립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은행의 탄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건데, 구상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입법으로 직접 법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어떠한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할 것인가를 두고서 이제 크게 조선은행, 이제 한국은행으로 이어지겠죠. 조선은행 측과 정부인 이제 재무부라고 하는 두 갈래의 이제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통솔로 자리 잡은 것은 조선은행안과 재무부안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입법화된 한국은행법이 어떻게 이제 제정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새롭게 건설된 국가의 중앙은행 제도에 무엇을 가장 이제 중요한 것으로 이제 고려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은행 설립 이전 대한제국기부터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1876년에 소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개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세계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조선 정부에서 대응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화폐 금융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화폐 금융제도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국가적 과제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제도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발권제도라고 하는 것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금융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은행 제도를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라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901년부터 쓰게 된 것은 중앙은행 제도는 1901년에 최초로 이제 입법화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해서 특히 1890년대는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발권 화폐제도는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여러 차례 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무산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발권제도 당시 이제 조선 정부가 가장 이제 대한제국기로 넘어와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어떠한 본위제 화폐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통화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본위제라든지 금본위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특히 19세기 말 들어서는 이제 금본위 제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각 국가들이 채용하면서 조선 정부도 이제 금본위제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금본위제를 채택하려고 했던 이제 법안이 이제 이 화폐조례라 하는 것이고, 이 화폐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설립된 은행이 대한제국 특립제일은행이라고 해서 이것이 대한제국이 수립하고자 했던 최초의 중앙은행,
제도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전문적인 얘기겠지만 만약에 근본위 제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만약에 근본위 제도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은행권 지폐 하단에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 지폐를 가지고 언제 어디든지 한국은행에 가게 되면 금과 일정량의 금과 교환을 해준다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적혀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근본위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폐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금의 양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즉 화폐의 가치가 금속, 금이나 은, 특히 근본위제는 금이겠죠. 금에 의해서 확정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일본이 이제 19세기 말에 근본위제로 갈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권 1엔이 금으로 따지면 0.75g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일본은행에 가게 되면 0.75g의 금을 내줘야 돼요.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일본은행에서 금이 없다, 못 내주겠다 이러면 금융공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근본위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방식. 그래서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특정 금속에 의해서 이제 지지받는,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통화 제도였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 발행량만큼의 금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한 광산 같은 경우, 금광 같은 경우는 그때 특히 이제 열강, 서양 열강,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이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채취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니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가지게 되면, 근본위 제하에서는 각 국가 간의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가 금 싣고 가가지고 금 주고 금 받고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번거로우면 차액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외 정화라고 해가지고 외환의 형태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시 무역에서 무역 수지 흑자도 달성하고 수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 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당시 외국으로부터, 특히 프랑스로부터 빌리자라고 하는 이른바 운남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차관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일본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무산되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본적으로 화폐 조례에서 근본위 제도라고 하는 이제 화폐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차관 도입 실패로 좌절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었던 것은 이제 1903년이 될 때는 태안금권 조례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었죠. 이제 태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폐를 금과 교환해주는 행위를 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권, 근본위제에 이제 기반한 금권이라고 하는 태안금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1903년에 만들고 중앙은행 제도 조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동시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대단히 진전이 되죠. 총재도 임명하고, 총재는 그때 당시 충북 관찰사였던 인물을 임명하고, 부총재도 임명하고 하는데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이 이제 그 당시 대한제국에 아주 강력하게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에서 화폐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이 화폐정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좌절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설립은 되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일제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에 의해서 이제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수용이 됩니다. 먼저 이제 1909년에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데, 이 한국은 대한제국의 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지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딱 한 글자가 달라졌지만 이 달라진 한 글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이제 다른 것이죠. 대한제국은 주인이
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인데, 그래서 그걸 따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은행이라고 해서, 이거를 현재 한국은행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구한국은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존속한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조선은행으로 통칭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식민지가 안 그러니까 완전한 식민지가 아니라 보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이지만 이제 대한제국 정부가 남아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 우리가 1910년에 강제병합을, 경술국치라고 하는 강제병합을 당하면서부터는 이제 조선은행, 그 공식 명칭이 이제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은행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민지 중앙은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중앙은행으로 볼 수가 없다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행에서 이제 이사를 역임했던 한 일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조선은행을 한마디로 이제 만물상이라고 표현해서 만물상. 아주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발권은행, 조선은행권이라고 하는 은행권을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권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통념이 이제 되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것,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은행,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제 대출과 예금을 받는 겁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은행에 와가지고 내 통장을 개설해달라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옆에 아무 은행이나 가서 그렇게 하겠죠. 한국은행에 와가지고 내가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좀 해달라.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시기 조선은행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훨씬 더 혈안이 돼 있어요, 조선은행은. 그 다음에 외환은행이기도 합니다. 외환이라고 하는 외환 업무를 이제 전담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해외 투자은행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지역에 막대한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조선은행은 중국 지역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거기에서 투자한 돈을 거의 회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들어서는 그 돈을 이제 갚지 못해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이제 그 돈을 빌려서 이제 겨우 연명한 상태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한국 그 중앙은행 아주 단순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능을 하는 은행을 우리가 일반적인 중앙은행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해외에 투자를 한다? 자신들이 발권하는데, 그리고 민간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한다. 자, 만약에 지금 한국은행이 민간인에게 대출을 한다 하면 다른 시중은행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발권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대단히 이제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의미의 식민지 중앙은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격을 규정한다면, 굳이 규정한다면 이제 식민지 발권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선은행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관이었어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국책이라고 하는 것, 조선은행은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도 창립 당초에는 주식회사였습니다. 물론 그 주식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것이었죠.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매년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조선에서 중요한 사명이었고, 그래서 국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자신의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은행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발권,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찍어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투자를 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는 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은행의 사실상은 본질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이윤을 획득하는 기관이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없겠죠. 그거는 전혀 다른 이제 맥락이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조선은행은 1937년도 중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 지역 일본의 전비 조달의 핵심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전범기관이에요. 전범기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금융 조작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워낙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 조작, 지금으로 따지면 사기죠. 사기를 치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행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조선은행이 그 피해를 사실상 받게 되도록 이제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 이제 그 말이겠지만, 그래서 중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중국 만주를 거쳐서 조선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지 않고, 일본 본토로 건너가지 않고 조선에 이제 그치도록 막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담당하냐면 조선은행이 담당합니다. 조선은행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이제 바리케이트, 범퍼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즉 식민지 조선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범퍼로서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경제적 악영향을 조선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행은 조선의 중앙은행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비조선적이고 비중앙은행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조선은행을 일반적인 의미의 중앙은행이다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이것은 이후에 보게 될 이제 한국은행과 조선은행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은행은 보시면 지점이 조선 같은 경우는 전체 22%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이상이 전부 다 조선 밖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만주 지역을 합치면, 지금 만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본식 어투지만 동북 삼성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길림성, 요녕성, 이제 흑룡강성이라는 동북 삼성을 얘기하는데, 이쪽 지역을 합치게 되면 거의 뭐 60%에 가까운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장 핵심이 있다?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역시 지점 수는 적지만 예금이나 대출에 있어서는 조선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즉 이런 이제 지점 분포라고 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조선은행이 어떤 이제 그 활동을 해왔느냐, 무엇이 주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발권제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그 어렵지만 한번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은행의 발권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화 준비. 정화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제에서는 금이에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근본이제. 그래서 근본이제인데 조선은행 같은 경우는 준비물권 중에 금 하나 지금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정화 준비는 일본 은행권이 정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한 일본 은행권. 그래서 이것이 전체 발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원래 근본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을 가져가면 금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게 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금액만큼의 금을 보유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폐를 모두 금으로 교환하지 않다. 그러면 금을 거기만큼 보유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이 태환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양만큼만 보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준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 준비로 가게 되면서 되는 건데 대체로 한 3분의 1 정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3분의 1, 일본은 근본이제입니다. 근데 조선은행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근본이제가 아니라 일본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본이제. 그러니까 전체 발행액의 그것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증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데 이 화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것으로 이제 보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 국가의 이제 채권이겠죠. 기타 증권이나 상호보험 등으로 보증 물건을 두고서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발행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돼 있어요. 조선행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3천만 엔, 5천만 엔, 1억 엔 뭐 이런 방식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이제 발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 만약에 화폐를 더 발행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제한의 발행이라고 해서 이거를 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한된 것 이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초기에는 조선총독부 1924년 이후에는 대장 대신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을 때 발행세를 내야 됩니다. 5%에서 이제 나중에는 3%로 감축되는데 왜 이런 장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조선은행이 마음대로 조선은행권을 찍어내서 장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화준비가 아니라 보증준비예요. 왜냐하면 보증준비는 조선은행으로서는 무이자로 이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행권은 조선이 일본과의 무역관계를 통해 가지고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되면 들어오게 돼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그 일제시기 내내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 있어서 조선은 무역수지 적자였습니다.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빌려오는 길이 빠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돈을 당시 일본의 단자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금융행위를 통해서 즉 일본 측의 예금은 일본은행권으로 들어오니까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조선은행은 정화준비를 통해서는 발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 보증준비로 되는 거죠. 무이자 발행이기 때문에 조선은행으로서는 이 보증준비의 한도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자신들에게는 대단히 큰 이익으로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은행이 구상한 것은 자꾸 머리를 쓰는 것은 어떻게 조선의 통화신용정책을 할 것이냐, 가치를 안정시킬 것이냐, 적절한 곳에 화폐를 공급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싼 비용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어디에서 잘 보이는 거죠? 일반 사기업의 논리죠. 일반 사기업의 논리가 조선은행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은행이 조선은행이었는데, 자,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해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선은행을 한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미 식민지기 시기부터 이제 대두가 되었던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이제 그 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탈식민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제도라고 하든지 우리의 사회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의사라든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일본의 의사와 일본의 요구로서 뭐가 됩니까? 운영되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전혀 들어오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뭐가 됩니까? 우리가 경제 주권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당시 조선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일본에 유출되었고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선인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일본인을 위한 개발이 되었던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조선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남아있었고 여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가 됩니까? 벗어나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 탈식민의 과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악의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대단히 이제 해로운 이런 제도들에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면 그냥 우리가 벗어나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뭘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죠.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국가 건설에 있어서 과연 정치 제도는 뭘로 될 것이고 경제는 뭐가 될 것이고 등등의 기반.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이제 정당이 하여튼 최소 수백 개 이상 생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당 정치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를 가자. 그 다음에 경제 체제에서는
뭐 토지는 어떻게 하자, 산업은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대기업은 어떻게 하자 등등의 이제 의견들이 막 분출이 되는 바로 이 시기인 거죠. 자, 이 속에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중앙은행 수립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중앙은행의 진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역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이제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그 최초로 수립된 것은 이제 17세기 말에 이제 스웨덴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우리가 중앙은행의 모델로 삼는 것은 이제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영란은행을 이제 일반적으로 효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이제 남아 있는 그 이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원래는 이제 뭘로 해서 설립되었냐면 정부의 재정 자금을 대여해 주기 위해 설립된 민간은행입니다. 영란은행은 그래서 민간은행으로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은행으로 설립되면서 당시 영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비가 필요한데 전쟁 자금이 없으니까 당시 영국의 이른바 영국 내 런던에 있는 대상인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대상인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을 내가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그게 해당하는 만큼 우리에게 은행권을 발행하게 달라. 은행권을 발행한 것이 뱅크노트가 되겠죠. 은행권을 발행하게 되면서 이것이 효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 자금과 은행권이라고 하는 이제 양쪽을 이제 같이 가지고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권이라고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발권, 은행권을 발행하는 게 시공과 같이 하나의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상업금융기관에서도 뭐가 되냐면 은행권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은행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은행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은행도 발행하고 뭐 국민은행도 발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이 심해지게 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발권을 영란은행에게만 부여해버립니다. 1884년에 필조례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 가지고 영란은행만 오로지 은행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발행하지 못한다. 즉 발권에 독점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발권에 독점을 주고서 뭐가 되냐면 민간 상업기관과 경쟁을 하게 되면 민간 상업기관이 불리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진화라고 하는 과정은 바로 뭐가 되냐면 비경쟁적이고 비영리적인 공공기관으로 진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란은행은 그 이후에는 뭐가 되냐면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민간 상업은행을 원조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간 상업은행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만약에 경쟁자라고 한다면 민간 상업은행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산하도록 내버려둬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중앙은행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이른바 최종 내부자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19세기에 이제 중앙은행을 새롭게 만드는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민간기관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겠죠? 바로 이 기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가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길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민간금융기관으로 갔다 하더라도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제 수립되는 은행들은 주식회사 제도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정부의 감독과 권한을 그러니까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들어 놓죠. 발권 독점을 주는 대신. 대표적으로 일본은행이에요. 일본의 중앙은행은 1882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때 민간에서 출자를 했지만 이 출자에 대한 권한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주주로서의 권한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의 독점하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예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업무는 당연히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이미 그런 방식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제도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의 진화, 그래서 민간 상업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화되었다. 자, 그런데
앞서 봤던 조선은행 어떻죠? 민간 상업기관 여기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리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조선은행이 어떠한 일을 수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뭐가 됩니까? 일에 대한 명백한 업무,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명, 이런 것들이 확립돼야 돼요. 과연 무엇을 하는 존재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뭐냐면 바로 통화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근본위제에서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는 당시 국제통화제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위제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정량의 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화폐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은행이 마음대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근본위 제도하에서는 이것이 뭐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이한 견해가 있지만 이것이 자동 조절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자동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이제 만약에 국제 수지 적자가 되고 흑자가 되는 거에 따라서 국내 통화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즉 국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없이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국제통화제도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 조절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그 준칙에 따라 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근본위제가 이제 언제 붕괴되냐면 1914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전쟁에는 돈이 무지하게 들죠. 그러니까 근본위제 하에서는 각 국가가 필요한 이제 전비, 돈을 찍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막 찍어내기 위해서 근본위제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들어가서는 뭐가 되냐면 국제근본위제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영란은행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지막 일본까지 근본위제도로 복귀를 합니다만은 다시 여기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근본위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볼륨으로는 이것이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1930년대 이후에 각 국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조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쓰는 겁니다. 즉 국가가 재정 정책을 동원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내려서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당연히 근본위제 하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일정 정도 대단히 탄력성 있게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1930년대 이후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도 1932년부터는 아예 아까 봤던 보증준비 한도를 막 8배 이상 올려버려요. 8배 이상.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찍어내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통화를 관리해야 돼요. 근본위제 하에서는 통화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쉽게 막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통화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고 그럼 이 통화 관리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 확립이 가장 중앙은행으로서는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한국은행 1층 여기 말고 이제 본관 1층에 가시면 아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글자가 딱 찍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찍혀져 있죠? 물가 안정. 왜 한국은행에 들어오게 되면 입구에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를 딱 이렇게 찍어놨겠어요. 그것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중앙은행 여러 가지 한국은행에 정책 수단을 주고 있죠. 근데 정책 수단을 주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물가 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통화가치 안정입니다. 이것이 관리 통화제로 오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서 중앙은행의 사명으로서 남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그것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를 보게 되면 정부는 선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5년이면 5년. 행정부는 미국 같은 경우는 4년이겠죠. 행정부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죠. 4년이나 5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결국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집권 세력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뭐죠? 돈을 푸는 겁니다. 이른바 경기를 진작시킨다라고 하는 경기를 좋게 만든다는. 그래야지만 선거에서 사람들 경기는 돈을 일단 풀면 뭐가 됩니까? 단기간에는 푼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게 해서 이른바 경기부양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게 대단히 쉽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통화관리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행정부가 장악하게 된다고 한다면 통화가치 안정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으니까 뭔가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구성원들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는 국가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중앙은행 구성원에게만 맡겨둘 것이냐? 역시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기구예요. 통화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의 제도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통화신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외부에 특히 정치권, 의회라든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정부냐 중앙은행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 전반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금융통화위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갈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갈래가 바로 이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명칭은 계속 이제 유지되었어요.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명칭은 계속 유지되고 이제 그것이 50년의 한국은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명칭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그 1947년 4월 달에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기 이전이죠.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안을 내놓는 게 이른바 중앙은행 설립 대강이라고 하는 걸 47년 4월 달 일단 냅니다. 그래서 명칭은 국립조선 중앙준비은행이다라고 하는 대단히 긴 이름으로 내는데 자본 구성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반민유 중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여기에 거의 한 절반 가까운 돈을 이제 출자를 하도록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민간이 출자를 하도록 만들어 놨느냐? 당시 이것을 입안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정부에 전에 출자로 가게 되면 뭐가 된다? 정부한테 종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의 종속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의 종속을 피하려고 하게 되면 이걸 어디에 찾았냐면 바로 이 자본 구성에서 찾은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조선은행 조사부입니다. 조선은행 조사부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사회라고 하는 15인으로 구성된 건데 여기에는 뭐 한국은행, 중앙은행 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산업의 대표자들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것이 중앙은행 하나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가경책 전체의 결정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은 발권부와 은행부. 이것이 뭐가 되냐면 대단히 큰 한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어느 영란은행이 가지고 있던 그 제도예요. 즉 여전히 발권부라고 은행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금융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대출을 한다. 그런데 조선은행이 이때는 일반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가 되냐면 다른 시중 민간은행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이렇게 은행부로 둔 거죠. 돈벌이로 생각한 겁니다. 돈벌이로. 실제로 여러분 그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벌이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이잖아. 근데 이것을 영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뭔 거죠? 식민지 시기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발권제도는 금환본위 제도라고 해서 금 준비로 가겠다. 근데 금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아니면 달러, 금을 통해서 외환이라고 하는 달러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걸로 하려고 했냐면 당시 조선이 해방되고 나서 경제가 워낙 열악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외환을 끌어들일 방법이 전혀 없어요. 빌려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한테 빌려줄 나라가 아무도 없죠. 해방되고 나서 우리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최빈국이니까.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일본이 어차피 우리에게 배상을 해야 돼. 우리 식민지배에 대한. 대일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일배상을 뭘 받자? 금으로 받든지 외환으로 받아서 이걸 준비자금으로 해서 은행권을 발행하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발전에 쓰자라고 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일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국이. 그래서 1965년에 우리가 이른바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받았지만 그건 한참 뒤고 그것도 배상도 아니죠. 배상도 아닌 형태로 되었지만. 자, 여기에서 이 안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그 특징적인 건 바로 뭐냐면 영국의 영란은행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아주 철저하게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시기에 조선은행에 있었던 사람들은 중앙은행을 경험해본 역사가 없어요. 왜?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업은행 업무를 경영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안을 만들고 나중에 한국은행 설립으로 가는 데까지 해서 내부에서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장기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한국은행 부총재가 되고 현재 한국일보를 이제 창간한 분인데 이분이 해방되기 직전에 조선은행에서 했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조선은행 청징지점 대북의 주임이에요. 대북의 주임. 대부라고 하는 건 일반은행 대출이죠. 뭘 했냐면 그냥 민간인들에게 대출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은행에서 고위직에 오른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이렇게 한번 다 이렇게 봤는데 조선은행에 있을 때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봤는데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뭐냐? 조선은행에 있던 분들은 그런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던 거죠. 그냥 일반 시중은행이 했던, 시중은행원이 했던 것과 동일한 업무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현실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좋은 것부터 보자라는 거예요. 좋은 것, 당시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중앙은행 제도가 영란은행이었고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FRB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만 뽑아보자라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대단히 기형적인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우리 토양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안으로 가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 상당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진전을 합니다. 자, 우리의 토양에 맞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진행된 결과라고 보겠죠. 명칭은 이제 한국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수립되었죠. 1948년 8월 달에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이 되니까 한국은행으로 되었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딱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이 안을 쭉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도 공유 국영이라고 했던 것은 자, 자본금은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출자를 한다. 금융기관이 출자를 하도록 한 것은 뭐가 되냐면 정부의 전횡을 맡기게 돼요. 역시 자본금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뭐가 되냐면 중앙은행의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12개의 연방은행이 있죠. 12개 연방은행인데 그 연방은행의 이제 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본 구성을 일정 정도 참고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위에서 통화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든 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1947년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만들었던 통화발행심의회를 모델로 한 겁니다. 아, 저런 것이 있구나. 이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제 이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발권제도는 이제 그 최고발행액 제한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관리통화제도니까 마음대로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최고 발행액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최고 발행될 수 있는 액수를 제한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최고 발행액의 한도를 얼마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한도 결정을 누가 하느냐? 통화발행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해서 구체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중앙은행 독립의 제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계를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통화심의회의 구성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에서 한 명 총재, 그 다음에 금융기관, 국회의원, 학계, 산업계는 상업, 공업, 농업 뭐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5인으로 이제 구성되고 통화심의회 회장은 정부 및 중앙은행 대표를 제외해서 호선 그 안에서 뽑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이른바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구성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는데 자, 업무 및 권한이라고 하는 게 심사와 자문과 건의로 되어 있어요. 심사는 최고 발행액, 제한의 발행, 그다음 이 최고 발행액을 넘어서는 것, 그다음 발행세 이런 등등은 바로 뭐냐면 발행과 관련된 것. 정부 대상금의 한도. 정부 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돈을 빌려주는 걸 정부 대상금이라고 합니다. 정부 대상금의 한도. 정부로서는 중앙은행이 자꾸 많이 주기를 원하겠고, 그렇죠? 중앙은행은 그것이 결국은 정부 대상금은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막으려고 하겠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 방법 및 한도. 이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국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부 재정 자금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이거에 대해 심사를 한다. 그 다음에 자문, 할인 정책, 공개시장 정책, 예금 지불 준비 정책. 이건 뭡니까?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이죠. 중앙은행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 수단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정부 당국에 건의를 한다.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정이 빠졌죠. 결정이.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심사를 하고 자문을 하고 건의를 한다. 결정은 정부에 넘겨주게 됩니다. 독립성을 제도화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뭐가 되느냐?
이것의 최종 주도권은 정부에 두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구상했다라고 하는 점도 일정 정도 의의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경제가 워낙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경제를 빨리 부흥시켜야 된다. 산업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의 주체는 결국 행정부, 정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뭐가 됩니까? 정부 정책 결정 권한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통화심의회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대단히 독특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당시에 조선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했던 아주 독특한 법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시켜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안은 이제 재무부 안입니다. 당시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이 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대단히 좀 독특한 것이 이제 재무부 안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일단 어디에서 이제 이것이 발표가 되었냐면 연합신문이라고 하는 이제 신문에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1949년 2월 3일 날 나왔는데 이제 전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아니라 이제 신문을 통해서 그것도 오로지 하나의 신문을 통해서만 발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다른 특이점입니다. 연합신문이 이제 친정부계 인사가 이제 운영하고 있던 신문인데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아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이제 한국중앙은행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뭐냐면 정부 대출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안에 재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앙은행은 정부에 대한 무담보 대부 및 국채 인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재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정부 및 관련 기관, 그 다음에 사업체 등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상은 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금리도 중앙은행 금리 결정도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발권제도도 재무부 장관이 은행권 발행 한도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은 결국 누가 가진다?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보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의 인사권과 감독권을 아예 재무부 장관이 전부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거죠. 인사권과 감독권을 장악해서 중앙은행을 일단 정부에 완전히 종속시켜 놓은 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은행권 발행 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낸 돈을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 방식과 이율, 금리에 따라서 정부 및 정부 대행기관, 기타 사업체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즉 중앙은행을 정부 재정자금 공급기구로 만들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완전히 다르죠. 이것은 아까 봤던 조선은행이 구성했던 중앙은행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더 이제 특징적인 것은 모델이 있는 거죠. 이 모델이 뭐냐면 재무부안의 모델은 일본은행법입니다. 근데 일본은행법의 모델이 이제 도이치 라이스방크라고 하는 건데 독일 제국은행이라고도 얘기하고 일반 처음에 설들 제국은행이었는데 국립은행이라고 하여튼 그 황제 때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황제적이 없어지고 나서 국립은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라이스방크라고 하니 바로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1939년이라고 하면 독일이 어떤 때죠? 히틀러의 나치 시대죠. 이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개정하면서 전문에 국가의 무제한 주권에 복종하고 동행은
앞에 있는 중앙은행이겠죠. 통행은 그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국가사회주의가 내건 정치 목적을 실현하고, 자, 위탁받은 업무 내에서라고 명확하게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일본은행법이 1942년도에 제정되는데, 이전에는 1882년에 일본은행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일본은행 조례라고 하는 명칭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30년마다 갱신하동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30년, 이제 60년이 되었을 때 일본은행법으로서 이제 바꾸고, 그 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일본은행은 오로지 국가 목적의 달성을 사명으로 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앙은행을 전비조달을 위한 기관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흐름, 그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39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있던 때고, 42년도도 역시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이제 그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재무부가 1949년도에 만든 안은 제3조에 한국중앙은행은 오로지 국가 목적의 달성을 사명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놀랬던 것이 이 재무부의 그 안을 가지고 일본은행법을 딱 갖다 놓으면 번역 수준입니다. 아주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계약으로 알려져 있는 중앙은행의 전비조달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 한 발 물러서서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사태에 거기에 적합하는 그 만든 제도를 새로운 국가라고 하는 신국가 건설에 있어서 중앙은행 제도로 그냥 가져왔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또 하나는 일본은행이라고 하는 일본은행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점이죠. 해방된 상태에서. 모델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바로 뭡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무부의 한 부서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합의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가 되냐면 이제 정부의 요구에만 순응하는 존재로서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는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경제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즉 정부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죠? 도입은 뭡니까? 조세죠. 조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조세 수입으로서 정부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요. 조세 수입으로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뭡니까?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이제 이른바 차입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빌려오는, 정부 대상금의 이름으로 빌려오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재정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전쟁에 만들어진 일본은행법을 거의 이제 베껴 쓰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주 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안이 나왔는데, 자, 어떻게 되었느냐? 1949년 초에 이렇게 정부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렇게 합니다. 조선은행 측도 자신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조선은행은 이제 입법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뿌립니다. 정부에도 뿌리고 국회에도 뿌리고, 당시 이제 한국에 나와 있던 이제 ECA라고 있는 이제 경제협조처인데 원조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여기도 뿌리면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상하는 중앙은행이 이렇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그 안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봤던 그걸 그대로 올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럴 생각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조선행 총재가 바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발표되고 다음 날인가 조선행 총재가 그것은 재무부의 사견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이제 김도연이라고 한 사람이 미국 그 연준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와서 자문을 해달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기구인지 제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김도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단독 결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ECA의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 ECA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고 그 조선행 총재 얘기를 봤을 때는 아마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들어왔던 걸로 보이고 김도연이라고 하는 개인 인물의 판단도 섰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당시 김도연이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재무부 장관이면서 재무부가 만든 안을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은 부정하는 조치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재무부 장관이면서도 재무부 안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이제 의미를 중요한 점입니다. 김도연은 미국에 유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인물이에요. 원래는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이제 그 경제학을 전공했다가 3.1 운동 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에 관련되어서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수감이 돼서 감옥살이를 했고 20년대 그래서 그 추록한 이후에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거의 만 1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인물이에요. 경제학 공부를. 그래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고 아메리칸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조선행 총재 같이 이제 이것을 보내자라고 우리가 요청하자라고 했던 조선행 총재가 이제 조선행 총재 같은 경우는 최순주라고 하는 인물인데 당시 미국 그 뉴욕 NYU에서 이제 그 경제학 박사, 상학 박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미국식 중앙은행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김도연 같은 경우는 남긴 글을 보면 특히 당시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내 이제 그 이른바 신고전 학파를 가장 강력하게 이제 교육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인물이고 그래서 당시 이제 이와 같은 재무부 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앙은행 일반론에서 대단히 뒤떨어져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당시 그 FRB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서류도 있습니다. 보낸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7월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 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그래서 찾다가 어디서 왔냐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에 12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FRB는 워싱턴에 있고 그래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당시 국제수지부과장이었던 블룸필드라고 하는 인물과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이제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국 차장인 젠센, 이 사람은 이제 그 전공이 법입니다. 이제 법을 전공한 인물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 그 다음에 법 이렇게 해서 가서 이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블룸필드와 젠센이 와가지고 이제 기존의 조선은행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안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1950년 2월에 중앙은행 제도 개편 건의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려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서 이제 역시 또 재무부 관리들이 개입해가지고 그 안을 번역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블룸필드는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려가지고 당시 그 젠센에게 잘 이렇게 봐라. 아마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그런 시도가 있으니까 블룸필드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이제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거에서는 이제 훼손되지 않은 채 1950년 5월 5일 날 한국은행법이 법률 제138호로 이제 공포가 되면서 이제 한국은행법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한국은행법이 그래서 이제 6월 12일 날 이제 설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럼 블룸필드 건의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식민지 탈식민 과제에서 모두에 제기했던 내용과 거의 이제 흡사합니다. 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이 대단히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중앙은행에 강력한 신용 통제권과 신용 정책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상업은행 업무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시킵니다. 중앙은행 자체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즉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라고 하는 것을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압력과 자의적인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통화신용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금융통화위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환관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국은행의 외환을 집중하고 관리시키도록 합니다. 외환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블룸필드가 이제 몇 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서 대단히 짧은 시기 내에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시 미 연준이 세계 각지의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1943년부터 나오는데 뭐 과테말라, 도미니카, 파라과이, 스리랑카 이런 등등의 나라, 필리핀 이런 등등의 나라에 이렇게 직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그 중앙은행 제도라고 하는 이제 매뉴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한국 실정에 맞도록 이제 블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고쳤을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만 하나만 보면 역시 한국은행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법은 먼저 자본금은 이제 전액정부 출자 15억으로 됩니다. 그래서 15억하고 적립금 3억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2년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될 때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업무 및 기능은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고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은행의 중앙은행의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 있죠. 발권은행,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도록 다 구비되어 있고 은행 감독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내 은행 감독부를 설치해서 일반 은행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외국환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최고 의결기구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시 통화가치의 안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 한은 백약이 무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재정 정책을 쓸 때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면 1950년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때 원조라든지 특히 환율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하고 그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그 갈등이 있을 때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바로 뭐냐면 물가 상승 억제선을 25%로 정합니다. 25%까지만 니들이 지켜주면 성공한 거야, 여러분. 1950년대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훨씬 더 심했던 거예요. 물가 상승률 25%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안 되겠죠. 이러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시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상 최대 과제였어요. 당시. 그러면 공장을 짓고 산업 발전하는 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그런 데 가겠어요?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그런 투자로 자금이 당연히 가지 않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경제정책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게 바로 통화 가치 안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융의 민주화.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은행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 독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 인사, 중앙은행 측 인사, 산업계 인사, 금융계 인사 등등이 모여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의 민주화. 그 다음에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관리통화제로 가면서 정부의 자의적인 이제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이제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말고 설립 당시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이제 재무부 장관, 총재, 금융기관 추천 2명, 기획처경제위원회, 뭐 이거는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뀝니다만은 경제기획원 뭐 이렇게 되겠죠. 1명, 농림부 추천 1명, 대한상공회에서 추천 1인. 그래서 총 7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누구 측 인사가 더 많습니까? 정부 측 인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재무부 장관, 기획처, 농림부, 그 다음에 금융기관 추천 중에서도 1명은 정부의 몫으로 됩니다. 그래서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 되면서 재무부 장관이 여기에 최종적인 의장으로 됩니다. 구성 및 운영은 직능 대표로 구성되고 합의제 운영이라고 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권한 범위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죠? 뭐 통화 신용 외환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업무나 운영 관리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하고 필요한 규정 지시를 발표하고 한국은행의 정관을 결정하고 예결산을 승인하고 금융기관 업무 통제 등 전방위에 걸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구가 됩니다. 자, 근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단히 현재 우리 당시의 시스템 내에서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헌 소지가 나왔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왔냐면 금융 독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대단히 강한 이제 반발을 받았습니다. 특히 재무부 쪽 인사들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법제처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제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논의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 5월 30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선거운동한다라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은행법이 이제 심의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법이 마지막 표결에 붙여지게 될 때는 국회의원 정원 중에 한 절반만 나왔어요. 절반만 나와가지고 표결에 참여했고 한 70% 이상 아마 찬성한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김도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금융독재가 아니다.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조한 것이다. 한국은행에게 무제한의 권력이 준 것은 아니다. 등등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설명을 해줌으로써 국회의원들을 이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는 영미법의 이제 체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식민 시대부터 해서 독일의 대륙법 체계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 내에서는 이것이 이제 대단히 이해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사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대륙법 체계 아주 정통한 이제 법학자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방식이었던 사안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잘 보낼 수 있었다라고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독립된 기구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도록 제도화시켜놨다. 그래서 제도와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아주 민주적이고 아주 선진적인 그런 중앙은행 제도를 우리가 1950년에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 창립 시점에 당시 총재가 발표한 이제 한국은행 창립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은행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규정하고 있었냐를 보여주는 글인데, 국가의 기관이면서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국민의 기관으로서 이제 기능적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국민의 기관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계 대표로 구성됨으로써 민주정치 지도 이념인 중의제가 구현될 수 있으며, 그렇죠. 합의제 기관이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7인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그 의견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정한 자치 권한 하에서 금융 통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경제 안정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당시 이제 정책 목표인 경제 안정에 획기적 공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창업의 의의와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룸필드라고 하는 이제 블룸필드 보고서라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서양의 이제 선진적인 이제 입법 예가 한국중앙은행 법이 제도가 가지는 이제 이상적인 측면들이겠죠. 이상적인 측면들을 바탕으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실현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인식,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뜬금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대한민국 위정부가 나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근대에 들어와서 경제제도, 자본주의 제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제도, 여러 가지 이제 근대적 제도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부 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서양, 외국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들여온 거예요. 우리가 수용한 겁니다. 근데 다 그렇죠. 뭐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뭐가 됩니까? 서양 몇 개국에서 아주 극소수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던 것을 보고서 뭐가 된 겁니까? 각 나라들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여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들여올 때 어떻게 들여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수용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자, 민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 제가 대한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민국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제국 때는 대한제국의 주권은 황제 1인에게 있다가 맞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이것이 1919년 하나는 9월 11일 날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약 30년 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와 제2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가 됩니까? 수용의 과정과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저는 예. 그래서 굳이 따지면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연구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상당 부분 1944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고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조선은행과 한국은행은 이렇게 사이를 띄워뒀죠. 왜 사이를 띄워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걸로 보입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탈식민의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단절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연속성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앞에 있는 화폐금융박물관, 조선행 본관 건물, 이 한국은행 이 건물은 원래 조선행 본관 건물이었습니다.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조선 한국은행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식민지 시기에 조선은행원으로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를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면 완성된 완성품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즉 한국은행법만 얘기하고 한국은행법이 기초가 되었던 블룸필드 안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조선은행 내부에서 대단히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재무부도 재무부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제 결론으로 가는 그 과정을 생략한 채 결론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은 역사적으로는 일부분만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블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들어와서 보니까 당시 한국 정부, 재무부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경제학이나 이런 데는 이제 통계라든지 수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고 이것이 그렇지만 역사적 관점에서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결과만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결과만 보게 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승자 역사에만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역사는 오히려 과정 속에서 실제로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등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훨씬 더 풍부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가 이와 같이 자신들이 그 한국은행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했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1962년도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뀌고 실제로 재무부에 종속된 기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약 한 1, 2년 정도 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결국은 이전에 있었던 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해방되고 나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목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